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문벌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고려 주변 국가들과 어떤 관계로 좀 지냈는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려가 있었던 시기는요, 당시 송나라와 거란, 고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서하와 같은 이렇다 할 큰 강대국이 딱 하나 있는 것이 아닌 그럭저럭 자신의 세력권을 유지한 국가들이 너도 나도 황제를 자칭을 하면서 그런 세력 균형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고려 자체도 스스로 이제 밖에서는 왕이라고 하지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는 황제라고 부르는, 이걸 이제 바깥에는 왕, 안쪽에는 이제 황제라고 해서 외왕 내제라고 하는 체제로 고려도 당시에 이런 활동을 했었을 만큼 당시는 각자의 세력권들이 유지되고 있는, 이걸 다원적인 세계, 원들이 많은 큰 원 안에 다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들, 저마다의 원들로 이제 유지되어 있는 다원적인 세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는데요. 이 고려의 대외관계를 시기별로 10에서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따라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에서 11세기까지 고려와 관계를 유지하던 국가 중에 이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거란은 아시다시피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때부터 훈요 10조라는 유훈을 남긴 왕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란은 믿지 못할 나라고 금수의 나라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주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거란은요, 당시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었던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였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난 일화들이 있는데요. 거란이 태조 왕건에게 낙타 50마리를 거란의 사신이 선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태조 왕건은요, 거란의 사신을 섬으로 유배시켜버리고 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굶어 죽이게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거란과 고려는 사이가 굉장히 냉랭했었던 사이였습니다. 고려는 거란 말고 당시 중국을 통일했었던 송나라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거란이 점차 힘이 커지면서 중국을 이제 제패하려고 하는 거란의 입장에서는 이 후방에 있는 고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침공하기 직전 후방을 안전시키고자 고려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을 고려-거란 전쟁이라고 합니다. 고려-거란 전쟁. 이 고려-거란 전쟁은 총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1차 전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요, 거란의 장군이었던 소손영이라는 사람이 고려의 국경선을 침범해서 우리를 공격한 사건인데요. 이때 소손영은 자신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면서 고려를 이제 협박했습니다. 당시 고려는요, 이 거란군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당시 거란에 의해서 함락당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었던 서경, 지금의 평양 지역이죠. 서경 지역에 있었던 쌀들을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버리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서희가 그걸로는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불사르고 왜 백성들을 나눠주냐라고 재차 반대했다고 하죠. 결국 이 서희는요, 고려의 대표로서 적진이었던 소손영의 군대로 직접 회담을 위해 가게 됩니다. 당시 소손영은요, 이 서희를 보자마자 자신은 대국의 신하이니 너가 절을 하고 회담을 시작하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반면에 이 서희는 신하들끼리의 예에서 서로에게 절을 하는 예의는 없다라고 하면서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죠. 결국 소손영이 한 발 물러나서 서로 맞절을 함과 동시에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소손영은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신라에서 나온 고려가 왜 고구려의 영토인 이 서경 지역, 평양 지역을 왜 가지고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둘째로는 왜 가까운 거란, 요 나라, 이 거란이 만든 나라가 요 나라인데 거란과 왜 교역하지 않고 먼 나라인 송나라와 교역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서희가 했었던 답변이 유명한데요. 서희는 일단 첫 번째, 고려가 신라에서 나온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영토 문제를 너희가 우리 서경, 평양 지역을 가져갈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의 영토를 오히려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고구려 영역이지 않냐, 이러고 반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송나라와 교역하는 이유는 거란과 고려 사이에 여진족들이 자꾸 교통을 방해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 뿐이지, 이 여진족들이 정리되면 너희들과 교역을 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소손영은요, 아 그러냐라고 하면서 고려와 거란 사이의 영역, 이 영역을 고려에게 주게 되고요. 고려는 이 지역을 받아서 오히려 땅을 빼앗길 뻔해서 땅을 뭐 주냐 마냐 하고 있었는데 서희의 단판 하나로 새로운 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을 강동 6주라고 해요. 선생님이 지금 지도로 보여주는 만큼 이 지역,
거란과 고려 사이에 있는 이 지역에다가 강동 6주를 얻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영토는 늘어났고, 이런 서희의 활약 정말 대단하죠. 말 한마디로 영토를 늘렸으니까요. 심지어 전쟁도 막아냈고요. 이런 서희의 활약에 이제 힘입어서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교부에 가면 서희의 이름을 딴 서희홀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립외교원에 가면 이 서희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이후에요, 이제 고려 목종 시기에 천추태후라고 하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 목정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당시 국경선을 방어하고 있었던 강조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목종을 죽이고 현종이라는 사람을 이제 고려의 왕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정변을 구실로 삼아서 거란은 다시 한번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이게 2차 고려 거란 전쟁, 요즘 그 최근에 나왔었던 고려 거란 전쟁의 배경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거란군은요, 물론 우리가 국경선에서 잘 방위를 했지만 신속하게 이제 남하를 해오면서 결국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현종은 예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적도 있는데, 이때 개경을 잃고 몽진을 떠나게 되죠. 남쪽으로만 이동하면서 호족들한테 차별 대우도 받고, 호족들한테 막 공격도 받고, 그래서 예전 태조 왕건이 견훤과 싸울 때 획득했던 나주 지역까지 이제 피난을 갔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경으로 떠났지만요, 북쪽에 있었던 양규와 김숙홍이라고 하는 양규와 김숙홍이라고 하는 여러 장군들이 끝까지 이제 분전을 하면서요, 거란군의 후방을 위협했고, 결국 거란군은 고려 왕의 친조, 거란의 황제에게 고려의 왕이 직접 오는 것을 약조받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 퇴각하는 와중에서도요, 양규 장군과 김숙홍 장군이 끝까지 거란군을 괴롭히면서 거란군에게 고려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양규 장군과 김숙홍 장군은 마지막 이제 퇴각하는 거란군을 계속 공격하다 결국 전사하게 맙니다. 이 2차 전투가 끝나고 나서요, 현종은 이전에 약속했던 친조, 자기가 직접 거란 이제 황제를 맞이하게 되는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고요. 결국 분노한 거란군은 세 번째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게 3차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이때는 고려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이때 군대를 이끌고 나간 고려의 장군은 강감찬이라는 장군이었고요. 결국 거란군을 귀주라는 곳에서 격파하게 됩니다. 이를 귀주 대첩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려 거란 전쟁의 이제 최종 승자는 고려가 됐고요. 결국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고려가 고려 거란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이루게 됩니다. 원래 고려를 후방을 안정하게 하고 중국으로 진출할 생각이었던 거란은요, 오히려 고려에게 이렇게 패배하게 되면서 중국 정복의 야역이 꺾이게 되죠. 이런 거란과의 3차 전쟁 와중에 우리 고려인들은요,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거란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장경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 대장경의 이름이 처음으로 만든 대장경이다 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이 고려 거란 전쟁의 1차, 2차, 3차 전쟁을 겪으면서요,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일단 첫 번째, 고려는요,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지속된 전쟁에서 이제 북방 거란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경이 함락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 성을 이제 나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성을 축조하면서 고려 거란 전쟁을 이제 방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이제 12세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12세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국가는 바로 여진인데요. 이 여진족은 원래 예전부터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기면서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진족이 점차 힘을 길러가면서 우리 고려의 국경선을 침범하게 되죠. 결국 참지 못한 고려는요, 윤관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여진을 정벌하는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고려가 여진을 공격한 것이죠. 이때 처음에 윤관이 이제 여진 정벌을 시도하고 나서 기마병 위주의 여진족을 상대하기엔 이 보병 중심의 고려군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 기병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부대를 별무반이라고 하는데요. 기병으로 구성된 신기군과 보병으로 구성된 신보군, 그리고 마지막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을 합쳐서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별반. 자, 이렇게 기병 위주의 부대를 편성한 윤관은요, 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서서 여진족을 일부 몰아난 뒤에 동북쪽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동북쪽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 성을 9개를 쌓아서요, 이 지역을 동북부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진족의 끊임없는 동북고성 지역을 돌려달라고 하는 요청과요, 그리고 이 지역을 방비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적 노력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고려는요 어렵게 얻은 이 동북 구성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진족들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반환했다. 금방 반환하게 됐다. 자, 이렇게 초반에 고려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여진족이 좀 커지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윤관의 별무반을 파견해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자, 하지만 여진은 점점 힘이 커져서요 나중에 나라 이름이 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금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게 처음으로는 이제 형제 관계를 요구해 왔어요.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 근데 원래는 우리가 부모의 나라인데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거절을 했죠. 자, 그런데 이 금나라가 예전에 거란족을 멸망시키고 힘이 더 세진 거예요. 그들이 이번에는 형제 관계가 아니라 군신 관계, 여진이 임금이고 우리 고려가 신하인 관계, 군신 관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원래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답게 이런 거 안 받아줘야 조금 익숙한데, 이때 당시에 군신관계의 요청을 받을 때 고려의 권력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자겸이었어요. 이 이자겸은 현실적인 판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욕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군신관계를 수용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할까요? 이 금나라는 중국을 차지하고 있었던 북송을 공격해서 중국 북방 지역을 얻어내고요. 북송은 밀려 내려가서 남송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 고려는요, 남송과의 외교를 끊고 강대국으로 성장한 금나라에게 사대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금나라에 이제 사대를 바치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던 북으로 나아가는 이 북진 정책. 이 북진 정책이 사실상 중단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세기도 금나라와 신임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편안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문제 13세기가 옵니다. 자, 13세기 때는 당시 징기스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한 후 유라시아 대륙을 완전 정복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 몽고가 고려와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만나게 되냐면요. 이 몽고가 옛 거란 애들을 이제 정복을 하다가 일부 거란 애들이 고려 국경선을 넘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를 쫓아온 몽고군과 거란군을 진압하려고 하는 고려군이 합작을 해가지고 서로 외교관계를 맺고 거란 애들을 협동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이 이후 이제 몽고와 고려는 외교관계를 맺게 됐고요. 하지만 이 몽고 애들은요, 고려를 마치 자신네들이 도와준 것처럼 막 이렇게 대우를 하면서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인데 오류가 있었네요. 자, 이때 몽고가 이제 외교관계 파란색인데 빨간색이었습니다. 외교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몽고 애들이 우리나라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이제 계기가 됐었던 건요,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려고 왔었던 몽고의 사신 저고요가요, 돌아가는 와중에 어떤 암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몽고는 당연히 그 살해를 한 주체가 고려 정부라고 생각을 했고요. 고려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 중간에 가다가 여진족 애들한테 당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몽고 애들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려를 침략해 들어왔고요. 1차 침략의 위기를 느낀 고려 정부, 당시 무신정권 시기였는데 몽고와 강화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몽고군이 돌아가자요, 당시 최씨 정권, 무신정권을 이끌고 있었던 최씨 정권은요,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왜 강화도로 갔느냐? 이 몽고군이요, 내륙 지방에 있었던 기마병 위주의 군대라 해전에 약했어요. 또 강화도가 굉장히 물길이 좁아가지고 물살이 세서 방어하기에 굉장히 적합했거든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정부는 여기서 몽골군과 항전의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결국 또다시 몽고군은 쳐들어왔고요. 이 침략은 총 9차례 4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 전투, 사륙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나라 국토는 거의 쑥대밭이 됐죠. 그 와중에서도 거의 세계 최강이었던 몽고 부대를 상대로 승리했었던 전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투 2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처인성에서 몽고군을 상대로 저항하다가 당시 몽고군을 이끌고 있었던 장군이었던 살리타라고 하는 사람을 사살하면서 몽고군을 격퇴한 역사가 있고요. 또 이 김윤호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충주성에서 또 몽고군을 격퇴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2번의 승리 말고 수많은 패배가 있었겠죠. 이때 당시에 몽고군은요, 한반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불태우고 방어하고 약탈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안타깝게도 옛 신라 걸작 문화재인 황룡사 9층 모탑이 이제 몽고군에 의해서 불타게 됩니다.
또한 옛 고려 시절 10에서 11세기 시절 거란군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초조대장경, 이 초조대장경이 몽골군의 침입 과정에서 이제 소실되게 돼요. 그래서 이 초조대장경이 사라졌으니까 몽골군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다. 우리 부처님의 힘을 다시 빌려서 이 몽고 애들을 이겨보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를 제조대장경 혹은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는 끊임없이, 고려 정부는 강화도에서 여러 가지 유후 백성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세금, 그리고 또 강화도 지역을 간척해가지고 또 농지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몽고의 침입을 피해 살고 있었을 때 고려의 백성들은 몽고의 말바구 말에 신음하던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중간에 이제 무신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고려는 이제 몽고와 강화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강화도에서 나와서 고려 정부는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환도를 했고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무신 정권 시절 군사적 기반을 했었던 단체 기억나시죠? 도반과 삼별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삼별초 분들이 끝까지 몽고군에게 항복하지 않았어요. 이 삼별초에 해당하는 옛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이었던 사병들이었던 이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을 계속하게 되면서 당시 해군력이 약했던 몽고군을 피하기 위해서 진도와 제주도로 이동해가며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몽고는요, 항복해왔던 고려 조정과 연합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연합군 이름은 여몽연합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여몽연합군의 부대에 의해서 삼별초는 결국 진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10세기부터 13세기에 걸친 거란, 여진, 몽고와 같은 나라들과 대외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럼 교육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려는요, 당시 이제 송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도자기나 책 같은 거, 서적, 그리고 비단 같은 것들을 수입하면서요, 또 고려 자체적으로 인삼, 그리고 금과 은 같은 것을 이제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란과에서는 거란으로부터 이제 대장경 같은 것들을 받아서요, 나중에 초조대장경을 만드는 데 영향을 이제 미쳤다라고 하고요. 당시 고려에서 가장 제일 가는 항구로는 개경 근처에 있었던 벽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벽난도는 11세기에 잠깐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도 왔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무역 항구였는데요. 벽난도에서 고려의 여러 가지 무역의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에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고, 결국 그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코리아. 바로 고려라는 이름에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영어 이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의 대외관계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배우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가르치면서요,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라는 특징 때문에 역시 많은 전쟁이 있었구나 하면 생각이 들면서도요, 과연 현실적인 판단을 한 비굴한 굴복이냐, 아니면 자주적인 성격을 유지한 채 끝없는 항전이냐를 나한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수많은 역사를 계속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몽골 상대로 이 고려 조정이 보여준 끝까지 항전 같은 모습이 강화도로 숨어 들어가서 오히려 피해는 백성들이 있고, 또 국토가 황폐화되는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을 법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이제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대여진정벌을 별무반을 가지고 이제 시도한 장군의 이름과요, 그 장군이 획득한 지역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댓글로 정답을 아시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 몽고가 우리나라와 이제 강화를 맺게 되면서 몽고가 이제 우리나라한테 여러 가지 간섭을 해요. 그래서 몽골의 간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려의 개혁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또 봐.